네, 안녕하세요. 톰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수익형 부동산 상품, 리모델링과 부동산을 결합한 상품으로 지금 현재 칼럼도 쓰고 있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뵈니까 이렇게 젊은 분부터 중개업 하시는 분까지 많은 다양한 분이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리모델링 여러분 평소에 많이 궁금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정책이나 공법 이런 부분하고 결합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제가 이제 현재 카페 그 부동산 커뮤니티하고 랜드프로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전공했던 거는 건축을 전공을 했고요. 부동산 시행을 이제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업 투자자이면서 그 아시아경제TV 부동산 텔레비전에 제가 패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경력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모델하우스를 설계하던 그 내부라든지 내부 가구 구성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구성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공간, 주거 공간에 대해서 경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건축 분야와 인테리어 분야와 임대업을 같이 할 수 있고 그 임대 상품의 수익성과 미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의 지역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보다는 리모델링의 기준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원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월세와 안정적인 고정 그 은퇴 자금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30대 초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상철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젊어 보이죠? 예, 제가 40대고요. 제가 30대 초반부터 나름대로 이제 그 부산입니다. 원래 고향이 부산인데 저는 고상철 교수님처럼 아버지님한테 이렇게 물려받은 땅도 없고 산도 없고 임야도 없고 농지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근로소득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 들어가서 여기 또 그 급여 받으시고 계시는 직장인분들 계시겠지만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했고 서울에 와서 그런 월세를 제가 내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서울의 지방 그 유학생으로서 이렇게 월세 수익을 만드는 데 관심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고상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에 대한 은퇴 자금에 대한 수익 만들기하고 리모델링을 이용해서 부동산 상품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부자가 되기 위한 그 초심을 가지기 위해서 자극적인 그 사진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좀 자극을 받으시고 내가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것부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남을 보고 배가 아플 일도 좀 있어야 되고 남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은 왜 나랑 내가 더 잘났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못난 게 뭐가 있지 하는데 굉장히 잘 나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 자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계기로 인해서 마음을 먹으시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보고 자극을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배우 조재현 씨가 2009년에 170억을 들여서 대학로에다가 이제 땅을 사셔가지고 신축을 한 건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의 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 그 꿈과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 시세가 지금 3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을 본인의 어떤 연극 후배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연극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쓰시면서 장소도 또 공짜 기부로 뭐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도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연극을 보고 나서 또 즐겁게 엔터테인먼트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해 주시면서 굉장히 그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여유를 다 가지신 걸로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죠. 여기는 어딜까요? 청담동인데요. 가수 B가, 네, 그렇죠. 잘 아시네요. 가수 B가 2008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168억 원에 매입했는데 지금 현 시세가 얼마인가요? 잘 보이시나요? 250억 원이에요, 여러분. 저희 직장 다니면서 1억 모으기가 어때요? 1억 모으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직장 다닐 때 아침을 못 먹고 다녀가지고 항상 진짜 막 삼각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에 저희가 뭐 많이 모으면 직장인들이 20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모으는데요. 뭐 적게는 50만 원 적금을 들기도 하는데 한국의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그 한국 부자 보고서에는 자산이 100억 정도, 금융자산이 10억 정도라고 하면 한국에서 부자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뭐 용돈이라든지 본인이 필요한 비용을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 쓰세요? 얼마 정도 쓰세요? 보통 뭐 아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그 양육비나 교육비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자유, 내가 돈을 씀에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그 자유,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걸 보면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건가요? 양재동에 있는 자 스포츠 선수 서장훈 씨가 경매로 매입한 이때 2001년도에 한참 어때요? 부동산 경기 안 좋았죠? 그죠? 이럴 때 경매로 그 매입한 건물이 28억 원 주고 매입한 게 지금 몇 배가 됐습니까? 5배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100억 벌기가 힘든데 한국에서 부자 소리를 들을 만큼 한 번의 부동산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100억대의 부자가 된 사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28억 원을 이렇게 건물을 가질 수 있는 쌈짓돈이 지금 없고 종잣돈이 없다. 난 1억도 없다 하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면 3,000만 원, 5,000만 원 아니면 은퇴하시고 퇴직금으로 1억, 2억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돈을 분산을 해서 내가 수익형 부동산에 지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어떻게 내가 한 달에 적어도 100에서 200 아니면 300까지도 내가 월급처럼 받아 쓸 수 있는 그 수익형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제가 항상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노령화에 대처하는 월세 수익 만들기인데요. 1교시에 저희 고상철 교수님이 베이비 부머에 대해서 설명하셨으니까 약간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작년부터 은퇴한 베이비 부머가 이제 현금 없이 본인이 부모를 양육하느라 그리고 자식을 교육하느라 본인이 막상 베이비 부머 은퇴 세대가 됐지만 현금이 없이 가진 거라고는 본인의 집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집 한 채 두 채로 어떻게 현금화하고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 수 있을지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 요소가요.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 영국, 캐나다 다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인가요? 아닌가요? 개발도상국인가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닙니다. 아직.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지금 단계예요. 중진국에서 선진국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서 복지 수준이 OECD 국가의 어떤 4분의 1 정도밖에 저희가 복지기금이 없는데 그랬을 때 제가 왜 은퇴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은퇴자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봐줄 그런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20대, 30대 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이 없고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불안함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지 방법을 6가지로 오늘 가져왔습니다.
방법 1은요. 본인의 은퇴자금, 퇴직금도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직장인분들이 퇴직금 무조건제 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있죠. 퇴직금을 받으셨을 때 금액이 뭐 1억대부터 3억대라고 제가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그거를 보통 저한테도 이렇게 저희 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토미님 제가 3억이 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상가주택 좀 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좋은데 없어요? 라고 막 물어보세요.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분산 투자하여야 되는 것처럼 부동산도 분산하셔야 돼요. 지금 앞서서 고상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에 묻어두기만 해서 보유만 하고 있어서 부동산이 그대로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몰빵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5천만 원, 5천만 원 아니면 1억, 1억, 1억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쪼개서 투자하기. 그 다음에 방법 2는 만약에 강남의 아파트에 사시고 계신다면 강북으로 옮겨 타기. 강남에 30, 40평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나요? 그렇죠. 제일 싼 아파트 제가 그 시세조사를 했을 때 경매로 잡으면 7, 8억대도 잡고 대치동에도 뭐 7억 중반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방 2개짜리. 그래서 7억에서 15억으로 가정을 했을 때 평균 가격이 9억, 10억이라고 했을 때 그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강북으로 가면 어때요? 같은 평수 4억, 5억에 살 수 있죠. 자, 그래서 나머지 금액, 이 잉여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4억, 5억이 확보가 됩니다. 4억, 5억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이 4억, 5억도 자, 상가주택을 사실지 아니면 소형 아파트를 구분해 사실지에 대한 방법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법 3, 큰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 이사가기. 어떻습니까? 자제분들 다 양육하시고 시집장가 다 가면 어때요? 부부 2분만 남죠. 큰 평수 또 간혹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자식 들어오면 자고 가야 돼. 우리 손주 오면은 내가 봐줘야 돼. 글쎄요, 다 모두들 어떤 그 가치관이나 어떤 생활 스타일이 틀리시겠지만, 요즘은 또 자식들이 부모님 집에서 자고 가는 걸 그렇게 원치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같은 서울 지역이라고 해도. 그래서 방 2개짜리나 작은 곳으로 가신다면 2억에서 3억 정도 현금이 확보가 됩니다. 이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네 번째 방법은 브랜드 아파트에서 빌라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 전세로 갈아타기. 나홀로 아파트는 어떤가요? 투자용으로는 그렇게 시세 차익 많이 못 누리지 않나요? 저도 투자할 때 나홀로 아파트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자, 나홀로 아파트를 내가 그냥 실거주용으로만 쓰겠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브랜드 아파트 사셨을 때 금액을 세이브해서 2억에서 3억 정도 확보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내가 우리 자식들이나 손주, 손녀한테 자산을 물려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남편과 함께 삶의 질,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못했던 그런 여가 활동을 동반자와 같이 죽기 전까지 이렇게 돈을 좀 여유 있게 쓰면서 사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돈을 안 쓰신 분들은 60대, 70대 되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세요. 해외여행 가세요라고 돈을 드려도 안 가세요. 진짜로. 명품을 드려도 안 들고 다니세요. 그런 것처럼 돈이 이렇게 많아도 자식한테 죽기 전까지 증여하지도 않고 꼭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자식한테 상속세 증여세를 몇 억씩 이렇게 폭탄을 던져주고 말없이 유언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자식들한테 살아있을 때 분산해서 나눠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돈 쓰면서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의 질을 위해서요. 그래서 방법 5, 5번째는 아파트 매도 후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하기. 다가구 주택은 뭐예요? 상가주택. 저층부에 상가를 입주시키고 상층부에 그 와이프하고 이렇게 본인하고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하는 거. 2가지 방법인데요. 신축을 하는 방법과
기존에 말씀하신 그 교산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역세권 지역에 상가 건축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본인 집에서 돈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잠시 임시 거주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저도 이렇게 인테리어 건축 쪽에 일을 하면서 임시로 굉장히 부자분들은 자주 옮기세요. 집을 자주 옮겨야 부자가 됩니다. 내 많은 가구들, 짐들 어떻게 내가 3개월, 4개월 동안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막 너무 심란하게 생각하시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삼성의 임원분이셨는데 그분이 3개월 동안 집을 렌트를 하셨어요. 렌트비 얼마 안 해요. 70만 원인가 80만 원?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집을 빌려서 가구와 그리고 그 자녀분들이 학교 다닐 수 있고 본인 직장 다닐 수 있는 집을 렌트하셔가지고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선택을 하셔야 본인이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고정적인 생활비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6번은 아파트 매도,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신축하기.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금을 4억에서 5억 정도 확보하시면 가능한 일이고요. 올해 다가구 다세대 인허가가 되게 증가가 되는데 인허가라는 게 여러분들 오늘 공인중개사분도 많이 오셨지만은 아파트 인허가도 있지만 다가구 다세대 인허가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집을 많이 지었어요. 빌라 분양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아는 지역에서는 미분양도 났습니다. 제가 아는 또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짓자마자 또 나간 데도 많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빌라의 인허가 수가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거 늘었던 이유는 그동안 이제 뭐 전세난도 있고 저금리도 있고 또 이사 가야 되는데 들어갈 집이 많이 없고, 서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서울에서 집 한 채 없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뭐 보유율하고요. 자가 보유율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그 통계가 틀리기 때문에요. 보유율하고 그런 부분이 뭐 100%가 넘었다고 해서 서울 사람들이 다 내 집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만큼 건축적으로 부동산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해도 드물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낡은 주택의 가치, 낡은 주택을 고쳐서 감가상각하는 그런 개발 행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인데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들어가서 월세 내고 살아라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서울 왔을 때 단독주택 뭐 별채 같은 데서 이렇게 월세 내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젊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꼭 내가 깨끗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젊었을 때는 돈이 많이 없잖아요. 10만 원이라도 싸고 5만 원이라도 싸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요즘 친구들은 어때요? 좀 인테리어 되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전셋집이라도 월세집이라도 본인이 좀 사는 동안 좀 퀄리티를 높여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집이 많이 모자라고 전세난이 있어서 이런 그동안 인기가 없었던 다가구와 다세대, 단독에 대한 월세 비중이 급증했다는 거. 그래서 어떤 행위건 사회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아셔야지만 앞으로 내가 단기간을 볼 게 아니고 지속적인 장기적인 어떤 전략을 짜실 때 트렌드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3S라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작아지는 것들, 라이트한 거. 옛날에는 저희들이 가구라든지 뭐 집에 들어놓는 모든 물품들이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굉장히 과시용이 많았고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지고 풍부해지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의 어떤 수입품들, 뭐 리빙 제품부터 해가지고 먹거리부터 해서 다 이제 FDA로 인해서 전부 다 이제 유통에 어떤 혁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옛날만큼 과시용이 아니고 내가 쓰고 내가 빨리 버리고 그리고
질리면은 빨리 버리고 새로 사고 그래서 저렴하고 이런 트렌드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싱글. 앞으로 부동산 상품의 부동산 소비자의 많은 부분을 할 싱글 세대. 그리고 시니어 세대. 죽지 않는 세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백색 수명의 시니어 세대.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 2014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정책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오늘 제가 건축 분야에 바뀐 정책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정책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땅을 보시거나 부동산 상품을 만드실 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라고요. 이제 앞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안 하겠다. 그리고 할 만한 땅들은 다 했죠. 1기, 2기 신도시부터 해서 뉴타운부터 해서요. 그런데 서울이건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건 개인이 사는 단독주택이건 다사대건 다 노후가 됐어요. 노후 안 된 곳이 없어요. 심지어 분당까지도 지금 노후 아파트로 넘칩니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아닌 데는 재건축 재개발의 그 사각에서 벗어난 그런 주택들 개발 지역들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요? 그냥 방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심을 하다가 좀 완화를 해주자. 뭘 하면 저금리로 돈을 빌려 쓰면 이자라도 내주자라든지 그리고 용적률을 좀 높여주자. 짓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낸 거예요. 이제 말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 가시면 항상 그 건물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다리꼴로 올라가죠. 건물이 반듯하게 안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일조권 제한도 받고 이렇게 도로에 폭을 제한을 받아서 이렇게 사선으로 항상 있어서 이제 건물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많았는데요. 완화를 해준다고 이제 이렇게 건축물 높이를 일직선으로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뒷건물하고 어떤 연계성이나 또 일조권을 막는다는 어떤 그런 주장도 있지만 이번에 사선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축과 신축에 이게 적용이 되니까요. 만약에 이게 중축에 적용이 되면 노후주택을 주차장법에 자유롭게 신축을 하지 않고 위에 임대 공간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결합건축 제도라고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있는 건축물은 이렇게 그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서 진입이 쉽고 굉장히 이게 더 개발 가치가 있는데 뒤에 뭐 이렇게 도로하고 접하지 않고 개발 가능성이 좀 없는 지역은 둘이 합쳐서 신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둘이 합쳐서 건축을 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조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재미없나요? 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요. 지금 제 링길까지 맞으면서 제가 랜드프로에 오늘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졸지 마시고 잘 보시고요. 이런 강의 제가 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요. 이거 그림은 제가 그림이 너무 많아서 PPT가 오늘 제가 100장이 넘어요. 그래서 글씨만 제가 텍스트만 드렸어요. 텍스트만. 예,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그림은 거의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정책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거는 항상 서울시나 지자체에 항상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고시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구하기 어려운 자료가 아니고 인터넷에도 다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결합건축의 그 개념을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두 건물이 400% 용적률이었는데 자 이렇게 개발이 좀 어려운 건물에 용적률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도로에 가까운 그 건물에. 그래서 얘가 원래는 400% 용적률을 할 수 있었는데 5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동이나 인사동 같은 데는 특히나 이렇게 옛날 이렇게 벽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건폐율 100%로 올라간 건물이 대부분이에요. 을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도심에 있는 이런 노후된 건물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빨간 집에 여러분이 주인이고 옆집에 뭐 철수 아저씨가 여기 사시는데 내가 이거를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철수 아저씨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철수 아저씨, 제가 우리 집을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지으려고 합니다. 이 집 땅을 사가지고요. 그래서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당신 건물이 조금 훼손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 철수 아저씨가 뭐라고 그럴까요? 지으세요. 이렇게 할까요? 못 짓게 하겠죠. 오, 왜 내 건물에 훼손을 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50년, 60년 넘은 건물이 수두룩해요. 서울에. 이제 뭐 궁여지책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좀 같이 좀 지어라, 옆 건물하고. 그럼 혜택을 주겠다. 사실 이 건물은 건폐율 100%로 올라갔기 때문에 새로 짓게 되면 어때요? 많은 땅에 손실이 있겠죠. 건폐율 60으로 지어야 되고 차 대수 다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이 있고 하게 되면, 그래서 정부에서 좀 둘이 같이 결합해서 지어라 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 등급이 D 등급이 되면 뭐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위험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고가도로 철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철거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상가 강의 많이 들으시나요? 고가도로가 있어서 이렇게 중앙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없던 상권들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으면서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활성화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주택들이 오래되고 재건축 재개발을 정부에서 뭐 국토부에서 하지 않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주택의 개보수, 수요가 높아지고 옛날에 내가 가지고만 있어도 올라갔던 아파트가 이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의 이용 가치나 내가 정말 필요해서 쓰는 생활의 가치,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은퇴 뒤에도 계속 살아나가야 되니까 이런 이제 생활의 가치의 어떤 그 공간의 효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 개발의 수요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사례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로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고 뭐 다른 많은 부동산 행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요,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땅과 건물을 소유하신다면은 많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은퇴의 생활비, 생활자금 확보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혼합해서 정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부동산 상품의 어떤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벌써 와서 그런 것들을 제가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걷고 싶은 거리 플러스 가까운 녹지. 자, 여러분들 주말에 등산 많이 가시죠? 등산 많이 가시죠? 사당령 그 관악산 부근에 가면 주말에 굉장히 등산하시는 분 많은데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것, 주말에 친구분들 아니면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하고 그렇게 걸으시는 것들이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요, 최근에 와서 제주도에 뭐가 생겼죠? 올레길 생겨가지고 안 그래도 제주도 떴는데 올레길로부터 굉장히 활성화된 것도 많죠. 이렇게 삥 둘러서. 서울에는 뭐가 있나요? 둘레길이 있고. 네, 항상 우리는 대로변에서 상권을 이용하고 사람을 만날 때 대로변 앞에서 만나고 누군가를 만날 때 간편하게 지하철역에서 빨리 갈 수 있는 곳을 선호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큰 대로변 앞에 있는 그런 프랜차이저 대기업의 어떤 상권에 약간은 좀 식상해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홍대 가면, 연남동에 가면 멀지만 꼴목꼴목 찾아다니면서
이면도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개인 음식점에 가서 찾아서 먹는 거예요. 아, 나 이거 프랜차이저에서 못 먹던 맛인데 이거 되게 특이한데 인도의 무슨 카레래, 뭐 스페인 볶음밥이래,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 요구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뭐 어땠어요? 중국집 가면 나 짜장면, 나 짬뽕 이렇게 두 가지였잖아요. 지금은 많은 분들의 트렌드가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와 그런 수요들을 상권들이 지금 변하면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2013년도에 매입한 방배동 상가주택이 지하 1층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이 있으면 조금 건물이 조금 더 비싸요. 지하를 판다는 거는 건축비에서 지상을 하나 올리는 것보다 지하에 들어가는 건축비가 좀 비쌉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그러니까 4개 층이죠. 그죠? 4개 층인데 20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임대 수입을 맞추고 5%로 맞춰서 32억에 매도를 하셨대요. 최근에 제가 저희 회원분한테 이제 소개드린 방배동 그 상가주택 2층짜리도 20억 정도 했어요. 평수는 50평 정도. 그래서 상가주택을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요건은 신사동입니다. 2010년에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3억을 주고 하셨네요. 1층에서 지상 4층, 그러니까 4층짜리 건물 180평 정도 되네요. 그래서 현 시세가 어때요? 65억. 자,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하고 주변에 어떤 그 개발적인 어떤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가주택 굉장히 관심 많고 꼬마 빌딩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요점은 이겁니다. 상가주택은 시세 차익 보기가 어려워요. 아파트처럼 브랜드도 없고 어떻게 지었는지 히스토리도 없고 그냥 좋다 다 사기꾼 같잖아요. 상가주택이나 그런 그 전포주택은 전포상가는 반드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거나 큰 어떤 건수가 있어야지만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냥 시세 차익 나 죽을 때까지 안 팔고 그냥 나 월급조로 200-300 받으면 돼, 400-500 받으면 돼라고 하시면 상관없겠지만요. 최근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작년 대비 올해 이런 중소형 빌딩이라 하면 기업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같은 개인이 투자하는 중소형 꼬마 빌딩의 매입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해 많이 늘어서 최근에는 제가 마포에 사는데 제가 홍대 쪽에 올해 초반부터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6월 달에 봤던 10억짜리 단독주택이 그때 제가 현금이 좀 모자라서 구입을 못했는데 지금 제가 시세를 알아보니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투룸으로 다 맞췄어요. 임차인들을. 지금 시세 얼마인지 아세요? 15억. 왜 이렇게 서늘하죠? 화나셨나요? 화나신 거 아니죠? 15억.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리모델링 과정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10억짜리가 나와도요, 본인 손에 현금이 얼마 있어야 되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대출이 30% 된다고 했어요. 그럼 10억에 30%면 3억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증금 좀 얼마일까요? 보증금 뭐 많이 안 되죠. 뭐 1억 6천, 1억 7천 막 이랬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보증금을 많이 안 걸어요. 1억 이렇게 안 걸어요. 학생들은 3천, 4천, 5천 이렇게 걸어서 제가 그때 필요한 현금이 막 5억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여름에 그걸 못 잡았고, 자, 리모델링 하실 때 대부분 서울 수도권 뭐 전국에서도 이런 그 적벽돌 건물이 굉장히 이제 대부분인데, 주택으로 개조하실 때는 여기에다 뭘 해줘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거, 춥고 덥고 하는 거 방지하기 위한 단열 공사를 반드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하실 때는 단열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술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거 상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 건물에 가장 적합한 단열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정규과정 때 그런 부분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래도 상가는 냉난방을 좀 빵빵하게 하니까 주택보다는 단열에 그렇게 신경 안 쓰더라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열을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태원 경리단길이고요. 요렇게 그 지하, 여기에서는 1층인데 여기 위에서는 여기가 2층이고 이런 상가 괜찮죠? 그죠? 요렇게 이제 리모델링 좀 어둡게 나오는데요. 여기도 이제 약간 반지하지만 약간 반지하에 뭐 빈티지하게 꾸미니까 약간 그 뭐랄까 네일샵이라든지 편집샵 같은 거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요즘 50대 60대 분들한테 제가 편집샵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던데 편집샵이 뭐 하는 데인가요? 편집샵. 올리브영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올리브영 뭐 하는 데죠? 화장품도 팔고 먹는 것도 팔고 주스도 팔고 물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화장품을 아모레 한 군데서 사면 아모레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여러 개를 두고 써보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구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선진국에서는 10년, 20년 전부터 편집샵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옷도 편집샵에서 여러 개의 옷을, 브랜드의 옷을 같이 팔고, 신발도 어때요? 여러 브랜드의 신발을 같이 팔고. 요새 상가의 트렌드예요, 편집샵. 그래서 요새 뭐 성인들도 장난감 같은 거 많이 모으는데 그런 장난감 편집샵 이런 것들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1층 같은 경우에 원래 건물은 요거였죠. 뭘로 마감한 것 같아요? 한 20년 된 건물이에요. 드라이비트. 올 초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화재 났던 건물 고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마감재 드라이비트예요. 화재에 되게 취약합니다. 근데 화재 취약하다는 말은 곧 단열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의 외벽을 바를 때 드라이비트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페인트처럼 뿌리는 건데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옛날에 굉장히 많이 썼던 시공 방법이에요. 이렇게 외벽을 시공함에 있어서 가장 비싼 거는 돌을 붙이는 거. 돌을 붙인 거 되게 어려워요. 무겁기도 무겁고 사람이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노동하는 게 굉장히 인건비도 많이 들고 라인을 딱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돌 대리석 이런 거 붙이는 게 비싸고 그 다음에 금속값도 많이 올라서 외벽을 치장하는데 금속도 비싸요. 그 다음 제일 싼 게 뭘까요? 페인트. 페인트는 여러분도 그냥 셀프로 칠하실 수 있을 만큼 대신에 위에 공중에서는 어때요? 페인트. 사다리차 타고 해야 되니까 셀프는 힘들겠죠? 자, 여기는 페인트만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효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이렇게 노후된 외벽을 페인트로 칠하고 자, 페인트 실내, 실외 사용 용도가 어때요? 종류가 구분되어 있겠죠? 실내용은 실내용을 쓰셔야 돼요. 실외용은 눈비가 왔을 때 습기가 건물에 투입되지 않도록 코팅하는 기능이 있어요. 코팅하는 기능. 그래서 방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 요새 수입도 있고 국산에서 종류 굉장히 많은데 페인트를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색상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이태원 그렇게 비싼 시공법은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걸 한번 보시려면 요런 거 금속하고 1900돌이라고 해서 고벽돌을 썼어요. 고벽돌 이렇게 모양을 내서 패턴을 줘서 했고 이런 게 좀 비싸고요. 여기는 이제 프랜차이저. 얘도 이렇게 전면만 했는데 사이드를 딱 보니까 완전 20년 된 빌라였던 것 같아요. 빌라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상가로 임차 줄 수 있는 거죠. 상가로 임차를 주게 됐을 때 첫 번째 발생하는 게 뭐죠? 임대인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바닥권리금. 권리금 받을 수 있잖아요. 집주인들이 올해 3월 달에 슬픈 소식을 전달받았잖아요. 상가 임차인 저 그 소식도 굉장히 슬펐는데, 권리금을 이제 약간의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 건물이, 자, 2층에 요런 타일 마감재였는데, 1층을 다 뜯었어요.
타일을 다 뜯었어요. 다 뜯게 되면 뭐가 나와요? 기둥이 나오고 앞에 빵꾸가 났겠죠. 이거를 유리로 한번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디자인을 줬어요. 자, 3면, 건물의 한 면이 아니고 3면을 다 내 마케팅을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상가 건물. 비싸죠, 더 비쌉니다. 코너에 있는, 이런 삼각 코너에 있는 건물들은 마케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싸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으로 돼 있죠. 3면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가형 점포를 1층의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2, 3층의 주택으로. 자, 여기는 마포구 연남동. 자, 주인 입장에서 1층을 얼마에 이렇게 임차를 줬는데 그 친구가 들어온 세입자가 너무나 이제 미적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자기가 그림 그리고 다 하겠대.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어때요? 좋죠. 잡지사에 자꾸 사진 찍으러 오고 손님들이 많이 오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좋은 게 1년, 2년 지나고 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욕심을 내죠. 주변은 조금 금액이 좀 요새 많이 올랐던데 한 50만 원 올려야겠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죠. 젠트리케이션, 그 대기업의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 행포와 임차료를 자꾸만 올리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 여기는 명동입니다. 명동 같은 경우에 어때요? 게스트하우스 많죠. 게스트하우스 누가 이용해요? 자, 외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지만 명동은 특별히 중국 사람들 많아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하루하루 이렇게 데일리로 방세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호텔처럼 그렇게 내는 사람이 아니고 아예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전세 계약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 보증금도 있어요. 5천에 얼마 아니면 그냥 전세로 나 그냥 1억 할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월세 개념으로 1년 단위, 2년 단위로 중국인들도 한다는 거. 얘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원래 건물 높이는 요 정도였어요. 근데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내가 사인을 이 집에 예를 들어서 글로벌 호텔이다, 호스텔이다 하면 글로벌 호스텔 많이 이렇게 높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눈에 엄청 많이 띄게? 그럼 제한이 있죠. 도시미관이나 간판 그 구청에서 사인과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마다 이게 잘 되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공간 대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0평이나 40평 정도의 작은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싸게 매입을 해서 젊은이들한테 대여료를 받는 거예요. 뭘로 대여가 가능할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 스터디 만들어가지고 어디 한번 빌리는 거 1시간, 3시간 빌려가지고 하는 대여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학생들 공부하는 데 쓸 수 있고 직장인들 미팅하고 비즈니스 회의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요새 옷 같은 거 젊은 사람들 어디서 사요? 온라인 사죠. 온라인에서 살 때 사진을 잘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빨. 전부 다 우리들이 클릭할 때는 어떤 그 옷이건 의상이건 여자들이 신발 사고 하는 거는 다 사진 보고 사는 거. 사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굉장히 잘 찍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많이 빌립니다. 본인들이 뭐 건물 사가지고 스튜디오 만들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스튜디오로 다양하게 렌탈이 가능하다. 용도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분 남았는데 용도 변경 사례 1을 보실게요. 자, 요런 건물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몇 년 된 것 같아요? 30년? 훨씬 많이 됐죠. 지붕이 요걸로 돼 있는데 70년대 건물이에요. 70년대 건물. 70년대 건물인데 대부분 70년대 건물은 신축해야지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잃어버리는 그 면적이 너무 많아져요. 작기 때문에, 크지 않아서. 그래서 많은 면적이 날아가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것도 리모델링 할 때도 위에 뚜껑 없애고 중축하고 하면 또 건축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용도 변경 신청을 하기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주택이셨어요. 방이 3개, 거실이 하나 있고 화장실, 주방 해서 화장실을 같은 위치에 쓴 걸로 봐서 정말 돈을 많이 아끼려고 하신 것 같아요. 화장실을 다른 데로 옮긴 게 되면 어때요? 물을 쓰는 공간이잖아요. 공사비가 좀 더 많이 들고 그런 배수라든지 하수를 쓰기 위해서 같은 위치에다가 하셨어요. 그래서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실 때는 이렇게 전체 점포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을 이런 칸막이 벽을 다 없애셔야 되겠죠. 그래서 도면을 구청에다가 제출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하는데 그 전에 도면이고 자 바뀌었을 때 이런 도면이 나오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 안 하시네요. 와, 안 하시네요. 저 인기 많거든요. 강의할 때 와 막 박수 치고 막 그 뭐지 아침마당과 같은 그 호응을 받는데 별로 안 신기하시고 다 잘하시는가 봐요. 이렇게 지금 여기 이용하는 데는 꽃집이에요. 꽃집이고 여기 앞에 여기 튀어나온 이 뭐야 슈퍼마켓 담배가게인가요? 얘를 이제 없애가지고 이 앞부분을 턱을 없애니까 어때요? 주차 되게 해놨죠. 기존에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어 담이 있으셨던 분들 담을 없애면 어때요? 보안에는 좀 취약하나 차를 댈 수가 있죠. 거주자 우선 주차하는 것 굉장히 어렵잖아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대고 막 그 아침에 막 그 주차 문제 갖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주차장이 하도 모자라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혜택을 줘요. 담벼락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면 지원해 줄게. 이렇게. 그래서 밤에 찍은 건데요. 자, 그 기존의 요런 상황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너네가 너네 돈 들여가지고 고쳤네? 도시가 이뻐졌네? 그죠? 고마울 일이죠. 그죠? 자, 건물이 우리 동네에 이런 그 폐물단지 같은 그런 건물이 있을 때보다 얘가 이렇게 바뀌고 나면 옆에 건물도 개조를 많이 해요. 그 사람 심리가요. 뭐 하나 선두 역할로 뭔가 딱 하나 되고 나면 그 도시 전체가 도미노 현상처럼 좀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태리, 나폴리 같은 데 가보시면 나폴리에는 그 나폴리 섬 전체가 자신의 집 안에를 꾸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폴리 거리, 내가 우리 동네를 들어오는 손님들한테도 예쁘게 보이고 내가 되게 행복한 마음을 전달해줘야 되겠다는 식으로 집 앞에를 되게 많이 예쁘게 꾸며요. 우리 집을 보여줄 수 있는 꽃하고 화분하고 이런 거를 외부 치장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동네를 그 골목을 들어가는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굉장히 행복감을 줘요. 선진국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내가 행복하고 나하고 가족만 행복할 게 아니고 우리 집 앞을 지나는 우리 동네를 방문하는 방문자에게도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선진국과 아닌 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례 1을 보시는데요. 자, 이거는 중축을 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원래는 2층짜리 주택이었어요. 요거까지 해가지고 2층짜리 주택. 이거를 중축을 하게 돼서 5층까지 카페로 커피 마시는 드롭커피로 유명한 카페로 5층으로 증축을 컨테이너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증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다 한 거예요. 중간 과정 아닙니다. 다 한 거예요. 이거 빈티지 아시죠, 여러분? 자, 와인에도 빈티지가 있듯이 양주에도 빈티지가 있듯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죠. 뭐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희귀성이 뜨는 거예요. 상품에도. 고택, 한옥, 우리의 어떤 추억들 이런 거에 상품성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뜯은 채를 즐기는 거예요. 뜯은 채를 뭘 막 갖다 붙이고 디자인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은 어때요? 인테리어의 수명은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사시는 댁도 만약에 내가 돈 주고
5천만 원 주고 8천만 원 주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게 10년 가나요? 안 가죠. 인테리어 수명은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5년 정도입니다. 5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초적으로 돌아가자. 건축의 그 자체의 모습이 좋다라고 해서 이런 빈티지의 어떤 느낌을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럼 단독주택은 어떤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지, 설계 변경을 할지 안 할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 필요한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안 한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됩니다. 용적률이 250%라고 해서 나는 250%에 맞춰서 다 설계를 해놨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막상 허가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 중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중축은 설계사무소에 연결된 구조사무소에서 평당 2, 3만 원 정도 받고 구조 설계를 해줘서 내가 2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3층으로 더 올리면 1, 2층에 구조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기둥 있죠, 기둥. 기둥을 보강할 수 있겠죠. 자, 한 개층이 옛날 건물에 올라가는데 안전할까요, 안 안전할까요? 그죠? 불안하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구조 계산이라는 거는 역학이거든요. 숫자로 정확한 숫자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구조 설계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비를 자, 3군데 이상은 받아보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의 핵심 소형주택 수익성 높이기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사례를 제가 3개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만약에 모자라면 사례 2까지만 하고, 제가 이건 너무 사진이 많아서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글씨로만 좀 드렸어요.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유인물은 댁에 가셔도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스크린을 많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저희 회원분들 저랑 함께 물건 다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물건들이 브랜드 아파트 아니에요. 역세권 아파트 아니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다 만든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역들 여러분들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리모델링 위주로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분리형 원룸이라든지 투룸이라든지, 저는 원룸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룸이나 분리형 원룸을 저렴하게 사서 1, 2인 가구 아니면은 정말 돈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임차를 줄 때 유의점,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드는 법, 이런 거를 유념해서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의 기준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기동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 돼요. 둘 다 맞벌이에요. 분리형 원룸에 사시는 분들 아기가 없고 둘 다 맞벌이인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그리고 저희가 분리형 원룸 전용 면적 15평, 13평 이런데 실버 부부가 입주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버 부부의 주거를 선택하는 기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인분들. 옛날에는 나이 들고 늙으면 고향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나 경기도 어디 가가지고 좀 배추나 좀 키울래? 이런 분들 많으셨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적적한 거예요. 도시 생활을 60년 막 이렇게 하다가 친구들도 다 거기 있고 하는데, 김영감 한번 부르려고 하면 오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한번 서울 가려고 하면 너무 멀고. 자, 나이가 들수록 운전을 하는 게 힘들고요. 눈이 앞에 침침하고, 그리고 더 외로워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 실버분일수록 도심을 더 선호하시고요. 도심 중에서도 역세권을 더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일이 많기 때문에 대형 병원의 근처를 선호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젊은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 스터디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려면 도심에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더 자유롭게 많은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실버분들이 은근히 역세권을 선호하셔서 최근에 통계를 보면 실버분들이 분양받는 아파트 대부분 보면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 패턴을 보시면서 가시는데, 단기, 중기, 장기로
단기, 중기, 장기 수익형으로 네 가지로 상품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 저도 초보일 때는 뭐 무작정 했었는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하시면 그 연도, 임차 연도에 맞춰서 전세 2년 기간에 맞춰서 내 물건을 팔고 또 다른 거에 업그레이드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패턴으로 가시면 아무래도 본인의 상품을 관리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뭔데 투자금이 100만 원 들었고요. 31만 원에 월세가 나온답니다. 이거 다 저희 회원들 물건인데요. 자, 중구에 있는 소형 빌라가 2,450만 원이 들었는데 26만 원이 나온대요. 이렇게 해서 전체 6,090만 원 했는데 131만 원에 월세가 나왔어요. 실제 사례고요. 뭐 보수적으로 좀 제가 적었습니다. 자, 131만 원이 확보가 됐어요. 6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리고 다가구 개별 등기 아니고 내 이름 하나로 등기되는 다가구로 해서 92만 원이 한 달에 월세로 나와서 두 개를 합치니까 223만 원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본인 국민연금하고 뭐하고 더하면 개인적인 연금 더하면 267 정도 되겠죠. 물론 물가는 상승하니까 그에 따라 임차료도 변동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고 하는데 복병이 뭐냐면 대출 문제인데 내년에 원금 상환되죠. 자, 그래서 지금 빌라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출 문제에 지금 그 민감한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자로서. 그래서 대출 문제하고 결합해서 보셔야 됩니다. 대출을 해서 소형주택에 투자를 했는데 대출을 받고 내가 순수 월세를 딱 해보니까 1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 그거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만 원이 나중에 세금으로 다 나가고 관리비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원금 상환에 대한 대출 정책 많이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형 아파트를 만약에 하실 때 저희 실제로 사례에 썼던 일산 아파트인데요. 이 물건을 전세로 돌릴 때랑 월세로 돌릴 때를 시나리오를 볼게요. 정자동에 있는 이 똑같은 비슷한 평수의 이 아파트는 매매가 2억 3,500이래요. 비싸요, 싸요? 비싸요, 싸요? 2억 3,500이 최근에 올랐어요. 똑같이 올랐어요. 얘가 3,000 오르고 얘도 3,000 올랐어요. 그러면 어때요? 오른 금액은 똑같은데 수익률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비교하면서 볼 건데 얘를 2014년도에 저희 회원분이 1억 1,500에 매입을 하셨는데 현재 올해 굉장히 이제 그 호황기여가지고 1억 5천까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1억 3,500에 전세를 주시고 1,450이 남으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이제 이번 연도 조금 특이한 상황이죠. 그죠? 이거를 월세로 돌려봤을 때 이렇습니다. 1,000에 50 정도 그 동네 시세예요. 대출이자 26만 원 내고 자, 월수익 24만 원 나와서 수익률이 11%인데 한국 부자들의 가장 선호하는 수익률은 5%에서 10%대예요. 부자 수익률이죠. 네, 저도 수익률 기준이 12%인데 아무튼 뭐 요렇게 호황기 때는 요렇게 가능하다는 거. 근데 아까 보셨던 정자동의 그 2억 3,500짜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억 7천으로 3천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월세를 5천에 50을 시세가 되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좀 더 많이 받아요. 자, 보증금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월이자가 46만 원 나가다 보니까 월이자가 순수 수익이 어때요? 4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런 거 어때요? 저희 주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물건 2억 4천짜리인데 지금 2억 1천에 나왔어. 빨리 잡어. 라고 하면 굉장히 갈등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월세 수익률을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들이 두 개 다 똑같이 3천이 올랐지만은 수익률은 현저히 틀리다.
리모델링 하기 전후를 보실게요. 이렇게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아까 공사비 얼마 들었죠? 800 정도. 사실 제가 뭐 수리비를요, 뭐 하나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거 뭐 10개 하시는 분도 계시고 20개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게 들어갈 돈만 드리기 때문에 800인데요. 어디 방송 가서 이런 얘기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8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시냐고. 근데 이 800만 원의 기준은 무슨 공사일까요? 도급 공사일까요? 직영공사예요, 직영공사. 각 공정별로 목수면 목수, 페인트면 페인트, 뭐 타일이면 타일, 화장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불러서 이 금액이 된 거지. 만약에 이걸 도급으로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1,5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다 맡기는 거를 도급공사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800만 원짜리인데도 뭐 그렇게 뭐 나쁘지 않죠? 자, 이거에 컬러 선정하고 직영공사 하는 방법 제가 정규 강의 때 다 가르쳐 드립니다. 정말 상세하게.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업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를 완전 싫어하겠죠. 이거 다 영업 비밀을 다 지금 노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미 제 실무를 오랫동안 했고 15년 넘게 했고 저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아예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싱크대 요즘 신혼부부든 뭐 싱글족이든 투도어짜리 디오스 냉장고 원하죠. 선호하죠. 자, 못 들어갑니다. 사이즈. 그래서 이런 것들 싱크대 하시면서 가전제품 사이즈 감안해서 새로 교체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거 뭐예요? 자, 곰팡이 질문 굉장히 많고요. 거의 뭐 제 카페에 올라오는 그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 중에 곰팡이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 얘기하면 제가 거의 뭐 몇 시간, 1시간 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방지법이라든지 요거를 감안해서 리모델링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제가 상세히 수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작정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인천 넘어가는 그 톨게이트랑 가깝고 해서, 그리고 다 평지고 마트나 이런 부분, 그리고 애기들 그 유치원 보내기 쉽고 이래서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자, 매입을 한번 보세요. 8천만 원짜리 집이 있더라고요. 8천만 원짜리 집이. 근데 어때? 아파트 상태가 어떨까요? 1989년도에 지었으니까. 뭐 눈을 뜨고 못 볼 정도예요. 26년 된 아파트인데, 26년 된 아파트가 여러분들 뭐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30년 되면은 재건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대원이 여기는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재건축 가능성 많이 없죠. 그죠? 다 30년 된다고 해서 다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니까 거의 이분은 그냥 수익형으로 구매하신 거예요. 월세만 받겠다. 그래서 25만 원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12%로 맞춰졌습니다. 이분 저희 회원분이었는데 제가 그 디자인 어떻게 하시고 자재는 어떻게 쓰시오 라고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제가 디자인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2개고 거실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닫을 수도 있고 해서 젊은 부부들 이렇게 들어오시려는 분들 많아요. 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야, 옛날에는 원룸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안에 방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원룸도 옛날에는 없어서 못 팔고, 옛날에 원룸으로 빌라도 많이 짓고 상가도 많이 지었지만 요즘은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도 방이 2개가 있어서 방 하나는 내 소중한 옷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방. 그 소중한 옷을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투룸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원룸 지으시려는 분들은 조금 트렌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아파트는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베란다가 이렇게 다 허물허물 사람 뼈가 드러난 것처럼 건축물의 구조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로 오래된 아파트를 변신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리모델링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친구들 초대하고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다 초대해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와, 안 하시네요. 재미없다. 박수는 안 치고. 저는 제 그 부동산 커뮤니티를 오래 제가 회원으로 있어가지고 정말 사실 그분들은 아침마당과 같은 그런
찬사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짜 저를 처음 보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창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의 가장 걸림돌이라고 해야 하나요? 곰팡이의 가장 없앨 수 있고 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환기예요, 환기. 베란다에도 곰팡이가 여러분들 되게 생기는 이유는 환기의 문제예요. 환기만 자주 시켜도 곰팡이 방지를 하실 수 있고, 막상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어때요? 다 긁어내서 없애야 돼요. 그 위에 덧바른다고 해서 곰팡이 가려지는 게 아니고, 곰팡이의 이 하나 포자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퍼지면 몇만 배로 이게 번식을 해요.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가릴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다 제거를 해야 된다. 긁던지 약품을 뿌려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곰팡이는 가리는 게 아니고. 근데 많은 도배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부동산에도 그 인테리어 업체가 연결되어 있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냥 도배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돌인가 뭔가 그거 붙이고 하면 된다. 온돌이라는 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열 반사 단열재라고 해서 은박지 이런 그 소재로 된 거 있어요. 그 은박지 느낌의 자재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테크닉이 있고요. 나중에 이런 거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을 다 써서 리모델링에 하셔야 되고, 사례 3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자, 이런 실거주를 할 때 저희가 수리비 1,500만 원으로 실거주 붙박이장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재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조명만 잘 선택하시면 여러분들 실거주도 본인이 지금공사 하셔가지고 멋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격이나 정보, 상품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떠세요? 한샘 못지 않아요. 자, 한샘은 이렇게 해서 거의 25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영으로 싱크대 사제로 하지만 디자인을 좀 더 신경을 쓰면 100만 원에 할 수 있어요. 얼마 세이브해요? 싱크대만 150만 원 세이브 하는 거예요. 한샘 싱크대 우리가 100년 못 쓰죠? 100년 못 써요. 수명은 거의 비슷해요. 자, 이렇게 안방장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와, 안 하고. 이렇게. 자, 인방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집들에 많았던 건데, 인방이라는 게 요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눈썹.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구조재가 있어요. 이거를 털 수도 있고 안 털 수도 있어요. 털어내면 안 되는 게 건물의 구조를 지탱하거나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하중을 받는 그런 구조물이면 털면 절대 안 돼요. 사람 죽어요. 근데 털어도 되는 벽이 있어요. 그걸 내력벽, 비내력벽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털어도 되는 벽은 이렇게 털게 되면 실내가 어때요? 굉장히 넓어지죠. 자, 요런 몇 센치의 차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집을 처음 들어온 임차인이 우리 집을 선택하는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첫 선에서 만나서, 미팅에서 만나서 그 판단하는 몇 초죠? 3초.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가지고 베란다 확장을 했냐 안 했냐, 샤시를 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고 집을 들어와서 바로 보이는 요 분위기로 바로 결정합니다. 누가 사죠? 남자가 사나요? 여자가 사나요? 부동산은. 대부분 소비 구매력은 여자가 있어요. 신혼부부 입장에서도 신부들이 대부분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틔워주고 오피스텔처럼 만들어 놨죠, 강남에. 그죠? 그래서 이런 자재들 선택하는 법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것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욕실도 이렇게 직영공사로 변기 따로 이렇게 자재 다 도매에서 다 구입하셔가지고 시공만 따로 시키시는 거예요. 시키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시간이 없어 제가. 욕조가 있었는데 이 공간에서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들이 와서 아기를 어떻게 씻겨요? 여기 엄마분들 많이 계시죠? 아기 어떻게 씻겨요, 여기? 힘들겠죠? 자, 100% 이런 집에는 젊은 부부들이, 아기 있는 부부들이 와가지고 목욕시키기 어려워요. 밖에서 시켜야 돼요. 이거 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하기도 하고. 자, 그럴 때
얘를 없애고 문이 어때요? 120도까지 열리죠. 쫙 열렸을 때 이 공간을 훨씬 넓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마감만 새로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들어올 임차인들이 내 공간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셔야지만 많은 상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위를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던 리모델링 정책 좀 정리해드리면서 마칠게요. 주거재생 정책 실행 방안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에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제목만 있으면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고시가 다 돼 있는 거고요. 공사 금액을 뭐 다 주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자라든지 저리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자, 사전에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분 2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라면서 권유를 하신대요. 그래서 리모델링 해서 카페를 새로 단장하는 것이 수익에 많은 차이를 주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선택을 해왔는데요. 이 질문 주신 분 오늘 오셨나요? 질문만 주시고 안 오신 건가요? 자, 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본인이 건물주는 아니신 것 같아요. 임차인 분이시잖아요. 임차인 분들은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장사를 하면 잘 될 것이다. 나는 남보다 훨씬 손님이 많이 올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많이 자영업을 시작하시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다 리모델링만 하면 되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카페의 메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차인지 아니면은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맛 개발이죠. 맛 개발. 내 맛에, 내 음식에, 내 차의 컨셉. 맛과 메뉴의 컨셉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은 2번째고요. 그래서 그 맛과 메뉴의 컨셉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가야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먼저 선정할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선정돼야 되는 거는 맛과 그 맛에 대한 메뉴의 컨셉이에요. 요즘은 예를 들어 볼까요? 주시라는 주스, 테크아웃 하는 주시 이용해 보셨나요? 너무너무 싸지 않나요? 2,000 얼마. 이만한 야채 주스, 생과일 주스가 2,000 얼마고, 그걸 양을 좀 많이 하면, 아니, 이만해요, 컵이. 이만한데 3,500밖에 안 해요. 자, 여러분들 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새로 물건이 나오고, 새로 상점이 이렇게, 막 줄을 서가지고 누군가가 사먹고 있으면 여러분들 항상 그거를 트라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그 컨셉이죠. 저렴하게 기존의 시장에 없던 생과일 주스를 저렴하게 내가 상품화 하겠다. 그런 컨셉. 아니면 기존의 커피가 요만큼밖에 안 줬는데 나는 많이 줄 거다. 미국처럼. 미국 애들이 스타벅스 요만한 잔에 커피 마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컨셉. 아니면은 나는 접객 손님은 받지 않고 난 테이크아웃만 하겠다라는 컨셉. 그거 컨셉에 따라서 가게 리모델링이 결정되는 거지 리모델링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배달 서비스만 하겠다라는 데도 있어요. 요즘은 날아다니는 드론 있죠. 드론으로 햄버거를 딜리버리 하는 가게도 있어요. 너무나 아이디어 좋지 않나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양극화되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 이렇게 잘 되고 막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을까? 그런 것들. 우리나라 굉장히 이제 행복에 대해서 좀 멀어진 느낌인데 그런 자꾸 이렇게 좀 재밌는 일들, 재밌는 사업들 나오면 어때요? 재밌죠? 햄버거를 내가 사람 손으로 받는 게 아니고 헬리콥터에서 주문하니까 이렇게 내 앞으로 이렇게 던져줘. 내가 막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막 뛰어다녀. 뛸 일이 별로 없죠. 지하철에 늦으면 몰라도. 그런 식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1번 질문은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랜드프로도 강의를 하고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다음 카페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많은 또 정보,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어때요? 제 물건 사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저희 회원분들하고
물건 받으시는 거 제가 또 도와드리고 컨설팅 해드리고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 계획 잘 세우시고 뜻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